이런 기분 아시나요? 새벽 3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또 다른 재앙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김없이 슈퍼맨처럼 그를 구하러 갑니다. 당신은 해결사입니다. 모두가 의지하는 바위죠. 친구의 연애 문제, 동료의 경력 고민, 친척의 재정난까지 모두 당신에게 달려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기분이 좋죠?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 자신이 유능하고 친절하고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작은 영웅이 된 것 같죠? 하지만 그 기분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만성적인 피로감. 정작 자신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그리고 약간의 분노. 왜 나만 항상 이래야 하지? 가장 이상한 점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는 여전히 끔찍한 연애를 계속하고 동료는 그 직장을 떠나지 않죠. 문제는 반복됩니다. 전화벨도 계속 울리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줘라는 아주 교묘한 심리게임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연 배우 역할을 수락했죠. 이 개념은 20세기 심리학자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버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패턴, 즉 게임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숨겨진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스티븐 카프만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드라마 삼각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파괴적인 관계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이 드라마에는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희생자, 구원자, 그리고 박해자. 이 역할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게임 참가자들이 수시로 역할을 바꿉니다. 첫 번째 역할, 희생자입니다. 희생자의 모토는 난 불쌍하고 무력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불공평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희생자는 정말로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시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할, 바로 당신이 맡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모토는 내가 널 도와줄게 입니다. 구원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는 미묘한 욕구가 있습니다. 넌 나 없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구원자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내 삶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 역할, 박해자입니다. 박해자의 모토는 이건 다 내 탓이야 입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통제합니다. 희생자를 탓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역할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극적으로 역할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신 구원자, 이 밤새 친구 희생자, 이의 이력서 수정을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뿌듯함을 느끼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친구는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 회사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에 대한 100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이 순간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친절한 구원자는 사라지고 짜증난 박해자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넌 노력도 안 하잖아. 정말 실망이야. 당신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희생자도 역할을 바꿉니다. 그는 당신을 새로운 박해자로 만들고 소리칩니다. 내 조언은 처음부터 별로였어. 네가 내 자신감을 다 뺏어갔어. 이제 원래의 희생자는 박해자가 되었고 당신은 새로운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게임은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끝이 없죠. 왜 우리는 이 지치는 게임을 계속할까요? 심리적 보상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강력할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희생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관심을 얻습니다. 박해자는 통제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안감을 남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도덕적 우월감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미지의 불안함보다는 예측 가능한 고통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드라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 구체적인 5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게임으로의 초대를 인식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로 해결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을 구원자 역할로 끌어들이고 싶은 건지 자문해보세요. 희생자의 언어는 모호합니다.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은 당신이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자동적으로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할 시간을 버세요. 이 잠시의 멈춤은 당신의 자동적인 구원자 모드를 끄고 의식적인 성인 모드를 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힘을 실어주는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언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또는 어떤 선택지들을 고려해봤어?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책임을 당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넷째, 구원이 아닌 공감을 제공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내 편이야 라는 뜻이지만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게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지지와 유해한 개입의 차이입니다. 다섯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당신을 구원자 역할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5분밖에 통화 못해. 또는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은 해줄 수 없지만 들어줄 수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가? 나쁜 친구가 되는 건 아닐까? 상대방 역시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태도에 화를 내거나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도움은 누군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구원자 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낡은 슈퍼맨 망토는 옷장에 넣어두세요. 당신은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온전한 성인이 되어 다른 성인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